개인적으로는 이제 여기 계신 분 대부분들이 지난 3년간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대부분 화상회의로만 접하시던 분을 처음으로 3년 만에 전체 모임을 가지는 거에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건지를 토론하는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그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와닿지가 않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의료기술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소위 말하는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신 EBM에서 말하는 그 에비던스를 우리가 평가하는 거고 환자 중심이나 최적화라는 표현이 들어간 거는 이제 이 의료 기술이 환자나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뭐 다양한 의료 기술이 있죠. 그 중에서 어떤 기술이 가장 좋은가, 최적인가를 평가하는 어떤 가치의 개념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치라는 말은 이제 밸류 베이스드 헬스케어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이 가치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의료에서 메디컬 디시전 메이킹 하면은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누구의 입장에서 그럼 이 모든 스테이크홀더의 그 입장을 다 반영할 수는 없고 결국은 환자나 국민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가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 중심이란 많이 들어갔고 뭐 페이션트 센터드 케어 이런 용어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근거하고 가치라는 게 우리가 디시전 메이킹에 큰 역할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뭐 연구 주제를 선택하고 뭐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가? 그러면 근거 수준에서 근거의 입장에서는 레벨 오브 에비던스가 높고 소셜 밸류도 높은 영역이 이제 필수 의료겠죠. 뭐 이거는 대부분 그 확립된 의료들이 많아서 쟁점이 크게 없습니다. 반대로 근거도 낮고 가치도 낮다. 이거는 논의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겠죠. 주로 연구의 대상이 되는 거는 연구를 해달라고 오는 건 소셜 밸류는 굉장히 높은데 아직은 레벨 오브 에비던스 근거 수준이 낮은 이런 의료 기술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환자 중심, 저희가 환자 중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기존에 우리가 의료 서비스, 의료 행위하고 그건 굳이 뭐가 다른가? 기존의 의료라는 것은 굉장히 기술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가 변화하고자 하는 프레임, 패러다임의 변화는 가치 중심으로 이제 좀 이전을 해야 되고 이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 의료 자원을 그 환자 중심으로 의료 자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자원도 융합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의료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 사업은 앞서 임태환 원장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지금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2004년부터 이제 국가에서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 이는 공익적 임상연구 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NSCR이라는 조직이 있었고 NHCR이라는 등등의 선행 조직의 연장선상에서 저희 현재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주관기관으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네카가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 구조는 예타를 통해서 이 사업이 구성이 됐을 때 크게 두 영역이었습니다. 의료기술 비교평가 연구하고 근거생성 연구가 있는데 비교평가 연구는 질환별 진단이나 치료기술, 예방관리기술,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성과 비교평가 등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근거생성 연구는 첨단기술이나 미양립 의료기술 등에 대해서 새로운 근거를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3년, 첫 5년, 2019년부터 금년까지를 1단계로 해서 주로 전향 연구하고 임상 연구를 지원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2단계에는 앞서 수행된 이런 연구에 기반해서 DV 활용 후속 연구하고 진료 지침, 가이드라인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연구 주제나 연구 과제를 선정해서 지원하는가? 기본 틀은 수요 조사를 통해서 연구 주제를 제안을 받았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 의료계에서 544건, 정책부서에서 23건, 환자나 시민단체에서 9건 등 약 570여 건의 연구 주제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제안 내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걸 압축한 것이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 우선순위에 근거해서 평가나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약 33개의 과제를 첫 해에 최종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첫 해에는 1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주제를 받아보니까 어떻는가, 그걸 과제화하는 과정이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제안한 주제들은 대부분 굉장히 정형화된 틀의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형화된 제안서 내에서 선별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이루어졌고, 정책부서나 국민이나 환자단체에서 제안한 주제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아주 정형화된 틀의 제안서가 아닌 경우가 많아서 사업단에서 이건 과제를 기획을 해가지고 RFP를 작성해서 공모를 통해서 연구자들을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은 앞서 말씀드린 데 1단계, 2단계로 치면 1단계의 마지막 해 5년 차에 해당하고, 현재까지 지원한 혹은 지원하고 있는 과제는 107개고 기투입된 예산은 약 946억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까지 제안된 100여 개의 과제는 어떤 분야에 주로 이루어졌는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분류 체계에 따라서 동일한 과제도 여러 복수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위암에 대한 금지나 소화기일 수도 있고 종양일 수도 있고, 근데 그냥 질병 분류 체계에 따라서 나눴을 때 주로 질병 부담이 많은 심혈관, 종양, 신경계, 소화기, 근골격계 이런 질환들이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전체 과제를 다 저희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일부 소개드리면, 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심방세동 과제라든지 간상동맥 과제, 항혈소판 중단 여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전향 과제가 지원되었고,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 탑이라는 의료기술에 대한 걸 포함해서 에크모를 이용한 심폐소생술 등의 과제가 후양 과제로서 지원됐습니다. 종양 분야에서는 여기 유방암에 대한 과제, 그다음에 위암에 대한 과제뿐만 아니라 폐암, 갑상선암, 직장암, 자궁암 등에 대한 과제가 전향 과제로 지원되었고, 후양 과제로서는 연기서열 분석, NGS 과제, 양성자 치료, SBRT 등의 과제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소화기 질환에서는 헬리코박터 과제,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제제 등이 전향 과제로 지원을 받았고, 후양 과제로는 오늘 발표할 PPI의 장기 사용에 대한 안전성 문제 등의 과제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류마티스 관절염 혹은 요척추 추간판 다출증 등의 과제가 전향 과제로 지원을 받았고, 후양 과제로서는 골다공증의 프렉스 기준 설정 등이 과제로서 수행이 되었습니다. 신경계나 정신건강질환은 뇌전증 혹은 조현병, 자살사고, 집중사례관리 등의 전향 과제뿐만 아니라 여기 뇌동맥류 질환, 그다음 뇌경색 질환 등에 대한 후양 과제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는 중에 추경이 이제 2020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코비드-19 사태가 발생을 해서 추경으로
이게 임상 분야의 근거 생성 연구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전향과제하고 후향과제를 지원했는데, 보시면 전향과제의 대표적인 게 의료 종사자들의 건강 평가의 영향에 대한 평가, 정신 건강에 대한 거, 인포데믹스 등의 과제가 전향과제로 지원되었고, 후향과제로서는 코로나19가 중환자실 혹은 응급실, 4대 중증질환, 취약계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과제가 기존의 코로나 상황 때, 추경 때 대부분의 과제가 코로나19의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투입된 반면에, 저희 과제는 성격을 달리해서 이 코로나19 상황이 의료제도 전체, 의료 서비스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니까 비코로나 환자들한테 어떤 콜레터럴 데미지, 부수적 피해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어떤 관찰 연구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두 가지에 대한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중재 유형별로 저희가 지원한 과제를 분석해 보면 급성기 치료에 대한 게 많고, 만성기 예후 관찰, 의료 전달 체계 연구 등이 수행이 되었고, 현재까지 전향적 연계 이제 53개가 전향적 연구로 금년 지원되고 있는데, 금년 5월을 기준으로 이 전향적 임상 연구에 포함된 환자 수가 4만 4천여 명이고, 2025년까지 7만 4천 명이 등록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 질병 부담별로 이걸 어떻게 분류할 건가, 그걸 이제 우리 주요 사망 원인별 분류를 해보면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등 주요 질환에 많은 연구비가 지원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향적 임상 연구 53개의 과제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는 연구기관을 저희가 통계를 해보면 평균 16개 기관, 어떤 과제는 51개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급으로 전국에 있는 주요 병원의 주요한 연구진들이 이 과제를 중심으로 대부분 전국 규모로 참여하고 있는 어떤 플랫폼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설계 유형별로 분석을 해보면, 전향적 연구에서는 대부분은 RCT이거나 실용적 임상 연구, 프래그마틱 클리니컬 트라이얼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일부 과제가 전향적 코호트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후향적 임상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는 대부분 병원 중심의 환자 자료가 대부분이고, 거기에 건강보험 청구 자료나 통계청 사망 자료, 암 등록 자료 등이 연계돼서 분석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까지 이제 질환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고, 이걸 이제 어떤 연구 목적별로 보면 제일 많이 이루어진 거는 컴패러티브 이펙티브는 있었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어떤 치료 방법이 최선인가를 비교 평가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과제로 1cm 미만의 갑상선 유두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이걸 바로 수술해야 되느냐, 아니면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다가 문제가 됐을 때 수술하는 게 나은가 하는 논쟁이 굉장히 크게 지난 10수년간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걸 전향적으로 그 환자를 모집해서 현재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조기 위암에 대해서 수술할지, 내시경 수술할지 등 이는 비교평가 연구가 전체 연구의 제일 큰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질병 부담이 많은 그런 환자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노인이나 소아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위험 산모, 탈북 이탈 주민 등에 대한 의료 서비스 지원 연구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는
이를테면 진행위암 수술한 후에 정기검진을 3개월마다 하는 게 좋은지 6개월마다 하는 게 좋은지를 수행하고 있고, 노인 심부전 환자에서 혈액투석을 주 3회를 꼭 해야 되는가, 주 2회만 하면 되지 않는가, 이는 비교평가 연구가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 체감, 국민들이 현장에서, 진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성 난청 환자에 대해서 보청기하고 소리 정폭기를 비교 평가하는 연구가 수행 중에 있고, 그 외에 노인 백내장 환자에서 다초점 인공 수정체를 사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일형 당뇨 환자에서 연속 혈당 측정 등의 과제가 지원되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이 두 과제는 실제로 그 결과를 이 자리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서비스 적정성 향상을 위한 연구가 수행 중인데, 이게 주로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들이 이게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진료에서 만성질환 관리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접근이 적절한지, 그 다음에 재택의료 혹은 가정방문의료, 비대면 진료, 또 심지어 장기 요양시설에서 약물 사용 적정성 관리, 그러니까 폴리파마시에 대한 이런 과제들도 현재 지원해서 연구가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의료 서비스 연구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느낀 소회는, 이 대단히 중요한 의료 제도하고 맞물리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이 제도하고 연관성이 높은데, 또 여기서 어떤 성과가 나오면 그 성과가 널리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어려운 점은 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임상연구를 수행하려고 보니까 기존의 우리나라의 그 임상연구의 인프라 기반이 대부분 대학병원,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연구 인력도 이쪽에 대부분 쏠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이런 연구, 의료 서비스 연구에서는 연구 인프라도 취약하고 연구 인력도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까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가? 저희가 이제 4년의 수행하고 지금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앞으로 이제 남은 3년 반 정도의 기간에 아까 100여 개의 과제가 이제 지원을 됐고 있고, 현재까지 그 연구가 종료돼서 보고서가 제출된 게 34건입니다. 이건 대부분 후양 과제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26년에 따지면 한 120개 과제가 보고서를 작성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후 2단계에서 우리가 DBR용 후속 연구나 진료 지침에 대한 연구까지 과제가 새로 더 추가된다면 아마 성과는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논문 성과는 일반적으로 이제 R&D에 대한 평가를 논문 성과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으니까 SCI 논문의 그 표준화된 어떤 보정 지수로 보면 지난 3년간 목표치를 초과해서 달성하고 있고, 대표 성과 중에서 그 소위 말하는 임팩트 팩터와 높은 연구들을 일부 소개하면 이 보이시는 표와 같습니다. 또 이게 수행된 연구 결과들이 임상진료 지침의 제정 혹은 개정에 반영이 돼서 인정을 받은 사례가 여기에 있고, 이 임상진료 지침을 별도의 논문으로 발표한 사례는 표와 같습니다. 감염병 코비드-19 과제에 대해서는 그 성과에 대해서 이거는 시성이 있는 거라서 그 당시에 바로 보도자료로 배포가 돼가지고 여러 언론에서 그 연구의 어떤 의미를 발표해서 보도자료로 혹은 언론 기사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 결과들은 저희가 단지 보고서나 SCI 논문으로 그치는 것은 저희로서는 그거는 그 최소한의 요건이지 부족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나온 보고서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리얼월드 에비던스를 반영하는 자료로서 이게 어떤 임상적 가치를 거치는가,
가지는 어프레이절 과정을 통해서 진료 지침에 반영이 돼가지고 진료 현장을 개선하고 수가 정책이라든지 건강보험 정책에도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구축한 자료는 크게 이 연구자 영역, 이건 병원 중심의 데이터들이 그 아이크릿을 통해서 지금 수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 연구로서 그치는 게 아니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들이 있죠. 뭐 청구 자료든지 통계청 자료든지 이런 자료하고 연계돼서 이 연구가 끝나더라도 부가적인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사업단을 중심으로 이 자료, 병원 중심의 자료하고 국가의 자료가 융합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렇게 구축된 자료는 원 연구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같은 분야의 연구자들이 같이 활용하는 데이터 쉐어링의 목적까지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공익적 임상 연구에 대한 노력은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보다 선행한 미국의 피콜이나 영국의 NIHR 등 선행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Ensuring Value in Research라는 국제적인 협의체가 2017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게는 이제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공익적 임상연구 지원하는 연구기관들이 모여서 어떻게 자료를 공유하고 그 어떤 공동 아젠다를 개발할 건가를 협의하는 협의체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 협의체에 지금 가입이 진행 중이고, 이 협의체를 통해서 공동 아젠다를 개발하고 데이터 그 어떤 정책에 대한 방향을 공유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걸 목표로 현재 이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걸 요약하면, 저희가 하는 일은 뭐 리얼월드 에비던스를 모아서 그게 근거해서 효능하고 효과를 평가해서 그 반영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가치 중심으로 어떤 디시전 메이킹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하는데, 그 가치라는 것은 환자나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가, 그러니까 환자 중심으로 의료기술을 어떻게 최적화할 건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병원 중심의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여기 계신 분의 노력에서 지금 모여져 있고, 또 우리 국가 공공기관의 여러 가지 빅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융합돼서 리얼월드 에비던스를 근거로 국가 정책이 이루어지고 진료 현장에서는 지침을 통해서 어떤 의료 간행이 변화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어떤 의료 문제가 있을 때, 어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 주제를 제안하고 선정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정책에 반영되고 그걸 진료 현장에 적용해 봤어. 그런데 뭐 해결됐으면 좋은데 그 후에도 또 문제가 생기면 사후 평가를 통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다시 가제화해서 후속 연구를 기획해서 이 구조가 일가성 연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파이프라인처럼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게 이 사업이 정착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지원이 있을 건가? 현재까지 저희가 2023년의 중간에 와 있고, 2단계는 이제 기존에 하고 있던 뭐 전향 연구나 후양 연구의 계속 사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주로 DB 활용 후속 연구하고 가이드라인, 임상 진료 지침 연구를 후반에는 주로 지원하는 식으로 예산이 지금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획하에서 여기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과제가 이는 앞으로의 사업의 틀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